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3살 아이 사망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겨우 3살짜리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친부와 친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3살 아이가 당한 학대는 친부의 119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당시 어떤 신고 내용이었는지 보고 오시죠.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네, 4월 9일 지금 앰뷸런스 보이실 텐데 친부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기가 정신을 못 차린다. 부딪혀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신고를 했죠. 이것만 보면 아이가 무슨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얘가 어떤 상태였나?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죠. 수술 후에도 안 돌아와서 안 좋은 상태라고. 오늘 10, 11, 12, 많으면 한 5일 정도니까 11시 반 돌아가셨어요. 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사망한 3살 아이. 결국 이 친부, 친모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보면 이 어린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학대를 받았는지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오늘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 신고를 직접 한 친부는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만 해도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의료진은 아이 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3시간 만에 신고를 하면서 부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의료진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건 학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의료진의 이런 어떤 신고까지 가게 만든 걸까요? 이 사건이 세간에 드러난 건 지난 4월 9일 저녁 6시경입니다. 네. 47개월 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보기에 이게 단순히 침대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네. 뇌출혈도 있었고요. 아이 턱에 멍자국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간과 췌장 수치가 일반인의 10배 정도였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오냐면 외부에서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진은 이거 아동학대 혐의다라고 의심을 한 거고 바로 경찰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고 4시간 만에 이 친부와 친모가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 이후에 아이는 응급 뇌수술을 했고요. 네. 후에 연명 치료도 했지만 사고 6일 만인 지난 14일 밤 11시 반경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네. 아빠가 보면 덩치도 정말 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끔찍한데, 아니, 이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부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또 부모들끼리 나온 좀 끔찍한 대화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포렌식을 한 결과 2년 동안 이 47개월 아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모의 대화가 이제 나왔는데 뭐 때렸다, 그 심하게 때렸냐, 그다음 버릇을 고쳐주게 때렸다, 이런 이제 비정한 대화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내용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뭐 사망한 아이를 두고는 우울하다, 괜히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친모가 친부한테 아이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맞으면 아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 아이를 걱정을 하기보다는 아이 자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식의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친부, 친모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도 또 굉장히 충격이 큰데, 자, 이게 뭐 포렌식도 지금 나왔고 어쨌든 의료진의 의견도 있었고, 근데 주변의 진술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네. 이 친부가 복싱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대요. 등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복싱 글러브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인들 있는 앞에서 복싱 글러브를 끼고 아이를 장난처럼 툭툭 치는 행위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인들이 의심컨대 이런 식으로 학대가 혹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친부, 친모 중 단 한 명도 자식을 학대하는 걸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알리기는커녕 친모 역시도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기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2명 포렌식 봤는데 뭐 둘 사이에서 약간 아내가 남편한테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 뭐 이런 취지로 뭐 얘기한 것들이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황은 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는 걸 공모를 해서 한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친모 또한 친부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웃과 주변인들이 전하는 충격적인 목격담을 들어보시죠.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아마 더 했어요. 를 데리고 놀러 온 그때 한 번인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 수영장 보고 이제 애가 막 옷도 안 갈아입고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 일단 때려요, 애들을. 항상 주먹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물었어요. 그때 혼났대요, 지 아빠한테. 때렸던 모양이에요. 얘가 나름대로는 자꾸 때리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부었대요. 어떻게 부딪혔길래 머리가 부어갖고 붓기가 안 빠지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위험해요, 제 눈에는 지금. 제대로 케어를 안 한 사람을 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주변인들도 굉장히 평소부터 위험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또 정황 하나가 이 친모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모가 이야기하기를 이 친부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평소에 이제 가정폭력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에 두 차례 걸쳐서 이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다 녹음으로 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2024년 12월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는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비명까지 들리고 통화가 끊겼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출동했을 때는 이제 부부가 싸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마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넘어갔고 네. 2025년 4월에 다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때리고 나한테 욕한 거 사과해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소리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경찰이 또 출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가정폭력 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신고를 하고 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정으로 그런 의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도 폭력의 피해자였다면 누구보다 아이의 아픔에 공감했어야 할 텐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 오히려 남편 학대에 동조하고 아이를 함께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이 당한 폭력을 아이에게 전가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친모의 내면엔 어떤 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길래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가해자, 피해자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풀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남편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 일종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자식을 폭력적으로 학대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라면 이 집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섞여 있었던 집이었고요. 그 폭력의 고리 속에서 가장 약한 3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인이 사건부터 얼마 전 뉴스헌터스에서도 다뤘던 혜든이 사건까지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짚어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아이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인 부모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일단 사건의 수사 과정을 한번 좀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친부와 친모가 공모를 해서 아이를 학대를 했다라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친부는 바로 구속이 됐고 근데 친모는 또 구속이 안 됐어요.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말씀대로 친부는 구속이 됐고요. 친모도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네. 사실 친모는 아까 긴급 체포가 되고 나서 3시간 만에 임시 석방이 됐어요. 그 이유가 아이가 이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정 처리를 위해서 잠시 친모가 석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친모가 아이를 지키라고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료진한테 아이 연명치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모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친모가 뭐 그렇게 연명치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뭐 일시를 말씀드리면 사건 다음 날인 4월 10일 자정 무렵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이 수술 동의 같은 행정 절차를 하려고 잠깐 풀려난 친모가 살리라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위독해지니까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수사기관 추측으로는 아이가 살아나면 학대 정황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 아이 사망을 앞당기려고 한 거 아닌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까지 저버린 행동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이 이런 걸 알고 나서 친모와 친부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제한을 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행히도 4월 13일에 바로 법원에서 그 국선 변호사를 특별 후견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이제 특별 후견인이 지정되고 나서 하루도 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네. 친모는 아직도 구속은 안 된 거죠? 예, 친모는 아직도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뭐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왜 풀어주는 거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는데 지자체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극을 막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이 가장 뼈아팠던 순간이 작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의 신고로 그때 당시 아이가 이제 멍이 있다 보니까 이 학대가 있는 걸로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하고 양주시청 아동보호팀이 같이 출동을 했거든요. 네. 네. 출동을 했는데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가 워낙 활달하다 보니까 놀다가 다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술을 경찰하고 양주시청 보호팀이 믿은 거죠. 아이고. 이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었던 거고 네. 실제 학대가 이제 의심이 되면 아이랑 부모를 분리시켜 놓고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가 부모가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분리를 시켜놓고 제대로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불송치 처리를 했고 양주시청에서도 이 부분은 집중적인 그런 뭐 케어가 필요한 사례가 아니고 학대가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로 종결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몸을 보고도 학대가 없다라고 그러게요. 표현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경찰, 지자체 관계자, 의사소견 종합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아이를 살펴본 병원의 의사가 언론사에 전한 의견은 또 달랐습니다. 주변에선 학대를 의심해 지자체에 직접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이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왔는데요. 당시 주변에서 감지했던 위험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부모가 자꾸 내를 때리고 그리고 한 번 신고가 됐었을 거예요. 시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신청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경찰 신고하시고 그럼 또 이제 접수가 돼서 같은 내용이면은 사건 병합돼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가장 이상했던 게 이제 이마랑 볼 쪽에 좀 멍이 있고 양쪽 귀에 그 피딱지가 앉아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따귀를 맞은 게 아닌가 학대 정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네,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의가 귀에 맺힌 피딱지를 보고 직접 신고까지 했지만 정작 아이를 보호해야 할 기관들은 이 신호를 철저히 외면한 거잖아요. 네. 현재 이 양주시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고요. 경찰 역시 당시 조사 과정에선 학대 정황이 없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처음에 아동학대 혐의와 달리 지금 현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요. 친모도 뭐 지금 구속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실제 좀 혐의가 더 무거워지고 친모도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뭐 일단은 포렌식 수사 통해서 아동을 학대한 정황 증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그러니까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학대와 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살인의 고의까지도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이 변호사님 정말 치사 사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대화 내용도 그렇고 이게 친모가 좀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지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이제 치사인지 여부는 결국 이제 고의가 있으면 살인, 그다음에 이제 고의가 없으면은 그냥 과실치사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대화 내용에서 정말 죽을 걸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의 목격담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모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러 아이들이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속 수사가 진행됐을 때 또 그런 부분 케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라든지 주변인 진술을 통해 가지고 친모도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사기간이 지금 초기 단계라서 좀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이 학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지자체와 경찰의 초기 대처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잖아요. 이거 어떤 좀 시스템적인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건 저는 네. 초기 신고 단계에서 좀 불명확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책임 같은 것들이 좀 불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자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법적으로 개입하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의심 단계,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호사님,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두 가지 트랙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관계자와 그다음에 경찰이 모두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만 믿고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서 이 분리 조치를 하고 정말 진술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절차 안에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 절차를 왜 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이 절차 속에서 그냥 부모의 진술만 믿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전문가들의 그런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심각성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런 가해자로 됐을 때는 피해 아동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특수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엄벌에 처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 근데 이번 사건을 취재하다가 또 이제 알게 된 게 그 사망한 이 3세 아이가 이제 형제자매 중에 유독 학대를 더 많이 당했다. 뭐 아까 뭐 나치 말 걸 그랬어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유독 학대를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뉴스헌터스에서 왜 헤드니 사건도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첫째한테는 그렇게 천사 같던 엄마가 둘째만 악마화 시켜서 막 학대를 한 굉장히 좀 기괴한 사건이었는데 뭐 이번에도 비슷한 심리가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이만 유독 이제 그런 학대를 당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이런 계급 구조도가 친부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다음 친모, 그다음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그 친부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 행위라고 혼냈다면 그럼 친모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서열 구조상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남편한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가해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아이가 그 타겟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겨우 47개월 된 아이가 친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의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끔찍한 아동학대,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우리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